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프리덤 스테이지 첫 번째 모임으로 오늘 밤 모였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주를 예배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준비한 얼라이언스 찬양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대흥 중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위에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춤추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Shout the freedom 스테이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프리덤 스테이지가 이곳에 대전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많이 소문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부흥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지금 인터미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서 저희들 설교가 중간에 인터미션처럼 끼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잠깐 쉬시고 다시 2부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안 막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 읽어볼까요? 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라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잠깐 나눌 말씀은 건너가야 자유가 있다. 어딜 건너가요? 요단을 건너가야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우리가 자유로 갈 수 있어요. 자, 다니엘 핑크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을 건너가야만 가나안에 가는데 지금 가나안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벌써 가나안은 새로운 시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펼쳐지는가 하면 산업화 시대에서 지금 지식 정보 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즈음에는 하이 컨셉 시대예요. 이미 하이 컨셉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좌뇌형 인간이 지식 정보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좌뇌형 인간은 논리와 지식과 그리고 그 분석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좌뇌형 인간이 지식 정보 사회에서 그 새로운 그 시대를 만들어 갔다 그러면 지금은 하이 컨셉 시대는 우뇌형 시대예요. 감정과 상상력과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하이 컨셉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둘을 합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휴대폰 3G 시대에서 거기서 인터넷을 결합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게 그게 스티브 잡스였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운해형 인간, 하이 컨셉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면하고 떡볶이를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라볶이. 이것도 하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입니다. 하이 컨셉 시대에는 하이 터치의 사람이 이 시대에 유용한 사람인데, 하이 터치는 풍부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줄 알고, 그리고 즐길 줄 알고, 사람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래서 인간관계 네트워크, 감성의 네트워크가 아주 발달한 사람이 하이 터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이 가나안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덴마크 교육에서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 한국 많은 교육자와 교사가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덴마크 교육 제도에서 정말 좋은 제도가 뭐냐면 애프터스쿨이라는 거예요. 걔네들 말고 애프터스쿨. 그러니까 우리는 방과 후 학교를 애프터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덴마크에서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애프터스쿨 1년이 주어져요. 이 애프터스쿨은 누가 가냐면 고민하고 싶은 애들, 실컷 방황하고 싶은 애들. 자기가 사춘기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지금 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이성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진로를 더 고민하고 싶거나 자기 내면을 더 탐구하고 싶거나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좀 더 학습하고 싶은 사람들이 1년 동안 학교를 쉬어요. 그런데 이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에 들어가는 전체 청소년의 40%가 이 애프터스쿨에 들어가요. 그래서 애프터스쿨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고민만 해요. 계속 자기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어떤 진로를 가야 되는지, 자기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의 시간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1년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나라 오면 진짜 좋겠지. 빨리 이런 거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우리 편지 보내자. 빨리 애프터스쿨 제도 좀 도입하자고. 그래서 1년 동안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탐구하는 시간을 방황의 시기, 고민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방황의 시기를 거친 사람들은요, 정말 10대 청소년기에 실컷 고민하고 실컷 방황한 사람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방황이 클수록 삶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때요? 너무나 과도한 공부 때문에, 입시 때문에 우리는 사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정신적 방황을 못해요. 사치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신적 방황을 못하면, 고민이 없으면 나를 못 찾아요. 우리는 쫓기듯이 부모님이 설계해 준 대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해 주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좋은 성적 내서 대학 들어가기가 바빠요. 이렇게 해서 대학을 서둘러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며칠 전에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설문조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기가 이게 특기라고 생각하고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대학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10명 중 7명이 전공 잘못 선택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왜 전공이 잘못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10명 중 7명의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성적에 맞게 전공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가비요? 이러고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공을 바꾸고 싶대요. 그러면
그 대학 들어가서 전공을 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고민을 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덴마크 이 북유럽 쪽에서는 철저하게 청소년들에게 사춘기의 인권을 보장해줘요. 우리 대한민국의 10대들은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샤우트 프리덤이 아니라 우리는 사춘기를 돌려달라고 외쳐야 돼요. 사춘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춘기가 와? 대학 다니거나 직장 다니다 갑자기 사춘기가 와요. 어떤 남자들은요, 결혼하고 사춘기가 오는 사람이 있어. 그제서야 나는 뭐지? 이러고 고민을 해요. 여자는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참된 자아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요단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약점, 열등감.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10대에게 약점은요, 무덤 같아요. 이게 한번 약점과 열등감에 그대로 매몰이 돼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너 뭐 잘하니? 너 뭐 하고 싶으니? 뭘 했으면 좋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데 10명 중 9명의 아이가 대부분 대답하는 게 선생님 전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너 뭐 잘하니? 그래. 잘하는 거 없어요. 진짜야.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볼까? 둘씩 짝쳐봐. 물어봐봐. 너 잘하는 거 뭐니? 그리고 대답이 없어. 몰라.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뭐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바꿨어요. 뭐라고 질문을 바꿨냐면 그럼 네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네 마음에 이게 좀 바뀌어졌으면 하고 너를 정말 괴롭히는, 너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네가 항상 24시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 너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뭐냐? 질문을 바꿨어요.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하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장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자기의 열정을 발견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거,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거,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억울해. 생각만 해도 억울해.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찾아왔나? 근데 거기서 자기의 약점과 핸디캡과 자기의 열등감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뭐냐면 이게 흙탕물이 그냥 거칠게 넘어가요. 이게 한번 열등감에 빠지면 그냥 요단강에 흘러 떠내려가면 이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야 돼요. 우리의 열등감이 갈라지고 이 열등감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관찰력이 뛰어나야 돼.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자기가 정말 못하는 게 뭔지도 잘 알아야 돼요. 왜? 어느 쪽에서 내 길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비엔나 의과대학에서 재밌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의과대생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외과의사 한 분이 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이 외과의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외과의사 하면 거기에 뭐 분비물, 썩은 그 살덩어리, 온갖 그 냄새 나는 거, 그게 외과 의사들이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는 더러운 분비물의 냄새와 역겨움을 잘 견뎌내야 된다. 그게 첫째고, 둘째는 관찰력이 뛰어나야지, 그래야
좋은 의술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앞에 아주 더러운 분비물이 담겨져 있는 비커를 하나 가져와서 외과 의사가 손가락을 찍더니 그걸 빨았어. 그러더니 다 나와! 이래가지고 앞에 있는 학생부터 다 나와서 찍어! 빨어! 안 하면 이게 오리엔테이션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그드더러 더러운 고름투성이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걸 찍고 빨았어. 그러더니 다 마지막 학생이 다 이게 찍고 빨았는데 외과 의사가 나오더니 니들은 첫 번째는 잘했다. 역겨운 건 잘 참아냈다. 그런데 관찰력이 틀렸다. 나는 두 번째 손가락을 찍고 세 번째 손가락을 빨았다. 학생들은 속은 거야. 얘네들은 둘째 손가락을 찍고 둘째 손가락을 빨았어. 근데 의사는 둘째를 찍고 셋째를 빨았어. 관찰력이. 자기를 잘 관찰해야 돼. 이 사소한 데서 놓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마 의과대 6년 내내 그 악몽이 안 없어질 거예요. 그 역겨운 냄새가 날 때마다 그 외과 의사 죽이고 싶은 그 의사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날 속이다니. 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본 거죠. 우리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봐요. 자기 장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길을 못 찾아. 여러분, 열등감 나쁜 거 아니에요. 약점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못난 거, 자기의 불행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걸 가르고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프리덤 스테이지가 만들어지는.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의 김인강 교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 간증을 한번 듣고 그분에게 제가 푹 빠졌는데 이분이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런데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치료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냐 하면 완전히 두 다리를 못 써요. 그래서 비료포대 있잖아, 비닐포대. 가끔 TV에 나오죠. 산골에 있는 아이들이 언덕에서 비닐포대 타고 썰매 대신 타는 거. 그런 것처럼 비닐포대를 깔고 한 손으로 비닐포대를 잡고 한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놀림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몸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입학 거절을 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돼? 아니면 마포대교로 올라가?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두 다리를 못 써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 입학 검정고시, 검정고시를 다 패스를 해. 그리고 대학에 수학과를 지원해요. 왜? 수학과는요, 앉아서 할 수 있는 학문이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대 졸업하고 카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오셔서 카이스트 교수하고 서울고등과학대학원의 교수가 돼요. 그분이 쓴 책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소아마비 걸린 게 하신 게 아니에요. 워낙 그 가난하고 못 먹어서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불행한 몸뚱어리에서 자기는 자기의 빛나는 미래를 찾았다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간 사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쨌든 9월, 10월까지는 우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건너가야 할 곳이 자신의 열등감의 요단강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흙탕물 요단강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이분.
누구예요? 부모. 정말 이 부모를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딱 되면 사춘기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의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자아를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독립적 자아, 어른으로서의 독립적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른으로서의 독립적 자아를 인식하면서 제일 먼저 와서 클로즈업 되는 게 뭐냐면 부모와의 갈등이에요. 왜? 나도 이제 어른이 돼야 하고 이미 부모는 어른이고, 그래서 이 사춘기 때 부모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냥 요단강에 흘러 떠내려가요. 그런데 부모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부모라는 요단강을 건너간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가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공부 기계가 될 것을 강요했던 그 어머니를 살해해서 어머니 시신을 8개월 동안 방 안에다 놔두고 8개월 동안 그 집에서 생활했던 아이, 전교 1등 했던 애 기억나죠? 나중에 경찰이 그 아이 그 현장 검증을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거실에다 책상을 놔뒀어요. 그리고 사방에다가 서울대, 전교 1등, 전국 1등. 그러니까 항상 공부만을 강요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인데도 엄마는 거기서 만족을 못해요. 왜? 남편하고 헤어진 다음에 엄마가 이 자기 아들에게서 유일하게 자기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서 자기의 빼앗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강요하는가? 부모들은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그분들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의 월급을 100으로 친다 그러면 전문학교 나오면 105를 받아요. 대학을 나오면 150에서 16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학벌이 떨어지면 이 사회에서 이주 인생으로 산다는 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부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강요하는 동기가 두 가지래요. 성공한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면 자녀 때문에 자기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공부를 강요하고, 실패한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성공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고 자녀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억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숨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대립관계가 되면서 우리는 부모의 모순, 부모의 위선, 부모의 이중성을 전에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가 좋기만 했는데 이제 조금 커가다 보니까 부모가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사는 게 엉망처럼 보이고 자기도 엉망으로 살면서 자꾸 나한테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부모에 대해서 반발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부모와의 관계가 거대한 흙탕물이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기 시작하면 못 견뎌내요. 그러면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저게 언제 터질지 몰라. 이게 터지면 그냥 부모에게도 큰 불행이 되고 우리 인생에도 큰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독립해? 독립할까 우리? 프리덤! 외치고 독립해버릴까? 난 자유야! 이러고 다 뛰쳐나가 버릴까?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어떤 독립이에요? 경제적 독립이 아니고 또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독립이 아니고 진정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뭐예요?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연약한 분들이세요. 우리가 부모의 연약함을 알고 부모를 동정하고 부모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왜? 부모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부모하고 대립적 관계가 되고 부모하고 갈등의 관계 속에서 살아봐야 그래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는요, 흙탕물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부모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부모하고 자꾸 힘들게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요단강에 떠밀려 가지 말고 그냥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돼요. 사랑하면 요단강이 갈라져. 부모를 용서하면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리고 나는 건너가면 돼. 그리고 부모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면 언젠가 부모도 우리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보여줄 날이 있을 거예요. 부모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이 돼봐. 옆집 백사동 203호 애는 맨날 뭐 A+ 받아오는데 여러분은 계속 시들시들 해가지고 CD 받고 오면 여러분은 기분 좋겠냐? 부모를 이해해야지. 그걸 왜 악을 써? 부모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해야 돼. 부모님의 이중성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데 부모가 저지르는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자녀를 비하하는 말. 도대체 네가 뭘 안다고, 너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죽고 싶죠. 너한테 지쳤어! 이러면 도망갈 데가 없어. 또 비교하는 말 진짜 싫잖아요. 네 형 반만큼 해봐라. 형이 없었으면 좋겠잖아. 저 인간 갑자기 없어졌으면 좋겠어. 넌 도대체 동생보다도 생각할 줄 모르냐 이러면 동생이 어느 날 없어졌으면 좋겠잖아. 이티는 뭐하고 앉았는 거야 얘나 들어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비교당하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부모의 이중적 언어. 나가! 이래서 나가려니까 이제 나가려니 어디가! 또 아니 나가래며. 나가려고 했더니 밥 먹어! 도대체 무슨 말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될지 막 이게 혼란스러워져. 그냥 사랑해요. 사랑하면 건너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앞에 또 다른 요단강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 요단강은 뭘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학교. 얘가 재미있는 걸 안 보이는구나 저게. 공부, 안 망함, 안 공부 이꼴 망함. 그래서 더하면 안 공부 플러스 공부 이꼴 안 망함 플러스 망함. 얘가 이걸 수학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공부하면 망하냐, 공부 안 하면 안 망하냐, 이거를 이제 수학 공식에 넣어서 걔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공부해도 망한다야. 공부하면 망해요? 자, 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태국에 가서 신혼여행을 가요. 어떤 사람은 태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러 가요. 어떤 사람은 태국에 가서 이제 배낭여행을 하러 가요. 어떤 사람은 태국에 가서 여자친구 만나러 가요. 그러면 태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태국에 갈까? 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나 타일랜드 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방콕까지는 다 똑같이 가야 돼. 그 다음에 방콕 공항에 내려서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러 가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배낭여행 가고 친척집 가고.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방콕 공항까지는요 다 똑같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긴 걸어가겠대. 그래 걸어가라. 자긴 자전거 타고 방콕까지 가겠대. 잘 가. 그러면 여기서 인천에서 방콕까지 가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 그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커리큘럼.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교 가고, 대학교 끝나면 대학원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사는 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회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난 비행기 안 타. 그래, 간도. 어떻게 가려고? 걸어갈 거야. 걸어오세요. 저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될까요? 네, 타고 오세요. 나는 아시아나항공 타고 갈 테니. 생각을 바꾸세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려면 누구에게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교육이 제대로 됐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세상 교육을 빗대어서 교육자 아레치 리스브 박사가 재미있는 우화집을 하나 썼는데, 동물학교라는 우화집을 하나 썼어요. 이 동물학교라는 그 우화집에서 새로운 신세계를 대비해서 모든 동물들에게 공부를 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 토끼, 너구리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모든 동물이 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달리기, 수영하기, 날기, 모든 교과목을 통일을 시켰어요. 자, 오리가 이 학교에, 동물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오리는요, 헤엄치기 1위, 날기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리는 뛰기 맨날 낙제예요. 그래서 오리는 할 수 없이 방과후 학교에 남아서 뛰기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방과후 학교 남아서 오리가 뛰기를 연습했어요. 열심히 운동장을 몇백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리의 물갈퀴가 다 찢어졌어요. 오리의 발바닥이 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오리는요, 학기말고사에서 그 A2 플러스 A 트리플 플러스 받던 헤엄치기마저도 C학점을 받았어요. 왜? 물갈퀴가 다 찢어져서. 이게 지금 세상 교육이에요. 토끼는요, 달리기! 눈 감고 달려도 이겨. 그 다음에 날기! 뭔 수로 날아 얘가. 헤엄치기! 아예 물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토끼는요. 그래서 맨날 토끼는 뛰기 하나를 제외하고는 계속 낙제해요. 나중에 토끼도 방과후 학교에 남았어요. 그래서 매일 수영장에 가서 열심히 수영 연습을 했습니다. 토끼 수영이 나아졌을까? 토끼발이 여러분 얼마나 짧은지 아시죠? 그 짧은 발로 이래야 이게 그냥 꼬르륵 가라앉고, 나중에는 막 토끼 10마리 중에 9마리가 꼬르륵 가라앉아가지고 막 심폐소생을 하고 2마리는 죽고 막 이렇게 해서 토끼가 수영장에서 막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토끼 학부모들이 와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육. 우리가 뭘 잘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세상 나와서 써먹지도 못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길이니까.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찾자는 거예요.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어요. 안 가겠다고 소리친다고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 읽어줄게. 맨 왼쪽에 있는 책이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다른 분이 쓴 책입니다. 다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를 다시 시작해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저는요, 매달 평균 5권에서 10권의 책을 읽어요. 안 읽으면 그냥 미끄러져요. 아주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서 목사 그만하고 싶어.
목사를 하려니 책을 안 읽을 수는 없고 공부하자니 정말 힘들고 이제 이 나이에 공부하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자, 시험 공부 계획 7단계. 얘 아주 재밌게 썼어요. 첫째, 놀토에 놀지 말고 공부해야지. 둘째, 뭐라고 썼냐?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지. 거기 뭐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셋째, 점심시간에도 공부해야지. 넷째,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야지. 다섯째, 등하교 때에도 공부해야지. 여섯째, 화장실 가서도 공부해야지. 일곱 번째, 아싸! 전교 1등. 이렇게 공부하면 전교 1등 한대. 간단하지? 놀토에 놀지 않고 공부하고, 등하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도 교회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도 미친 듯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도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아싸! 전교 1등. 쉬운 거잖아요. 성적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냥 솔직하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관점을 바꿔요. 학교를 지겹고 재미없고 고통스러운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학교를 우리가 인생 한 인간이 되어져 가는데 필요한 그런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자기 혼자 노력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면 좀 낫지 않을까? 따라서 하자. 공부도 그냥 소리나 지르자. 학교 가기 싫은데 공부도 믿음으로 하자. 요단강이 갈라질 거예요. 자, 클럽 XP라는 10대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나 이 타이틀이 마음에 들어. 주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자. 이 클럽 XP도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씩 10대들이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래서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를 움켜잡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껴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추고 10대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우리의 감정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학교를 나만의 인생의 장소로 만들고 부모님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또 틴즈 캠프라는 이 캠프도 찬양 캠프예요. 정말 아이들이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또 팀매니아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팀매니아 미니스트리는 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이 찬양 집회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각 주마다 도시마다 팀매니아 미니스트리 그 찬양 집회가 열리고 이게 최근에 인터내셔널 선언을 했어요. 팀매니아 인터내셔널 선언하고 이게 아마 내년에 한국에 와요. 그래서 팀매니아 미니스트리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프리덤 스테이지도 대형교회하고 중문교회 고등부가 연합이 됐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 9월 달에는 더 많은 10대들이 10월 달에는 더 많은 10대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학교를 공부를 믿음으로 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약점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내는 그런 10대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이제 2부 찬양 부를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도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지도 말고 우리끼리 한번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나 이 요단강 건너가고 싶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열등감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가 너무 힘겹고 공부가 너무 무거운 짐인데 하나님, 이 공부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이 길을 가는 거라면 제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가고 싶습니다. 폼나게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격려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